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과 이외 주요 산유국 간의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가 감산 연장에 합의했습니다. 하루 366만 배럴의 공식 감산량을 유지해온 이들의 입장이 이어지는 것인데요. 다만 내년 1월부터 9월까지 아랍에미리트 연합에 대해 하루 30만 배럴씩 감산을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120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의 주식 매각이 거래 개시 수시간 만에 완판됐습니다. 이번 매각 대상 주식 수는 15억 4,500만 주로 전체 지분의 0.64%에 해당하는데 이로써 네옴시티 등 대규모 프로젝트들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사우디 정부의 계획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가계의 실질 가처분 소득이 지난 1년간 소폭 상승하고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쌓아뒀던 현금도 바닥을 드러내면서 저축률이 16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중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5%포인트 높인 4.5%로 상향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중국의 제조업과 수출 중심의 성장 전략이 구체화되고 있다는 평가인데요. 앞서 국제통화기금 또한 중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5%로 제시하는 등 중국을 보는 시선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 해선시대 정유현입니다. 무난하게 흘러가고 있는 미국 시장입니다. 지난주에 발표된 PC 가격 지수가 시장 예상치에 부합을 해줬고 또 개인의 소득과 지출은 감소를 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연장이 또 이렇게 됐는데요. 그리고 주말에 나왔던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우리의 예상대로 감산량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고 또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기술주들도 큰 폭의 하락 없이 계속해서 달려주면서 현재 미국 시장 분위기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CPI나 PC 발표와 같은 금리 인하와 관련된 중요한 이벤트들 무리 없이 잘 지나갔기 때문에 이번 주가 또 기대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이번 주 한 주는 어떻게 흘러갈지 또 어떤 대응법이 필요할지 이번 주도 저희 해선시대와 함께 하시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뉴욕의 주요 3대 지수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시작 전에 주요 경제지표 일정부터 만나보고 오시죠. 네, 주요 경제지표 일정입니다. 주요 경제대국의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발표됐습니다. S&P 500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는 일본의 5월 제조업 PMI가 50.4로 지난해 5월 이후 처음으로 경기의 수축과 확장의 기준인 50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경제매체 차이신이 집계한 중국의 5월 제조업 PMI는 51.7로 2022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7개월 연속 경기 확장 국면을 이어갔습니다. 함부르크 상업은행은 독일의 5월 제조업 PMI가 45.4로 신규 주문 개선에 힘입어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S&P 500 글로벌이 집계한 유로존의 5월 제조업 PMI는 47.3으로 23개월째 경기 성장의 기준선인 50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신규 주문의 성장세는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 공급관리자협회 ISM이 공개한 미국의 5월 제조업 PMI는 51.3으로 예측치를 상회했습니다. 네, 주요 경제지표 만나보고 오셨고요. 오늘 월요일은 또 어떤 마스터와 함께하는지 먼저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해외 선물계 1타 강사 성견 마스터 나오셨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견 선생입니다. 2024년 6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벌써 하프라인을 일단은 넘어서려고 하고 있죠. 여러분들 수익률은 어떻게 되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이번 주는 매달 첫째 주는 노동지표 위크입니다. 쫄트 구인이직 보고서를 출발로
우리 ADP 비농 그리고 비농 실업률, 신규 실업 수당 청구권 수까지 굉장히 많은 노동 지표들이 있는 한 주죠. 이 주에 굉장히 움직임이 활발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수익 많이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장 분석 및 기본적 분석 가지고 왔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이렇게 나오는 경제 지표 결과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분석해 주시는 우리 성견 마스터님이신데요. 이번 주에는 노동 지표와 관련된 다양한 지표들이 또 발표가 될 텐데 이러한 지표들 어떻게 해석을 하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성견 마스터님이 잘 짚어주신다고 합니다. 특히나 바로 내일이죠. 화요일 날 오전 10시 10분과 오후 9시 20분,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서 여러분들께 또 해외 선물과 관련한 다양한 지식들 전수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성견 마스터님 과 함께 하시면서 해외 선물을 보는 또 눈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선시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이슈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일봉상 십자형 형태로 긴 꼬리를 길게 달며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은 양봉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상향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4시 35분경 18,622선까지 내려갔다가 그 이후로는 완만하게 상승을 해주면서 장 시작 이후에 또 계속해서 상승을 해줬고요. 10시 46분경 18,755선까지 찍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오면서 현재는 18,675선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요. 현재 시점에서는 분봉상 0.44% 정도 상승을 한 18,676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스닥과 관련한 이슈도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나스닥과 관련한 이슈 저희가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 기사 같은 경우는 미국은 금리 인하까지 아직 갈 길이 멀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럽중앙은행 ECB는 6월에 열릴 통화정책회의에서 0.25%포인트 금리를 낮출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덴마크와 캐나다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이 국가들이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달성한 것은 아니지만 저성장을 벗어나기 위해서 즉 경기 침체를 또 벗어나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한편 미국의 경우에는 이렇게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기에는 현재 미국 경제가 매우 강하다고 합니다. 또 클리블랜드 연은은 미국의 임금 상승과 기업의 가격 인상 등이 지속적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목표치 2%는 2027년 중반때나 가능할 것 같다라는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조금 이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두 번째 기사도 먼저 살펴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 7% 고금리의 세금 폭탄까지 미국 주택 압류 급증이라는 기사가 되겠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와 플로리다주 등을 중심으로 주택 압류가 현재 늘고 있다고 합니다.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7%를 웃돌면서 주택 가격 상승으로 재산세 부담이 늘어서 대출 이자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현재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 때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라도 있었는데 현재는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사라져서 많은 대출자들이 곤란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미국의 채무 불이행자들이 늘어나면 또 미국 경제 어떻게 될지도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기사를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 기사, 미국 금리 인하 아직까지는 좀 걸릴 것 같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스터님, 클리블랜드 연은이 인플레이션 목표치 도달이 2027년 중반쯤에나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보고서에 썼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의하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일단 저 데이터 상으로는 네. 동의를 하느냐 마느냐가 일단 중요한 거는 아니고 네. 왜냐하면 그 연은이 클리블랜드 연은이 저런 추정치를 일단은 내놓은 건 수학적으로 그리고 통계적으로 일단 데이터를 다 돌려보고 한 것이기 때문에 네네. 2027년 중반 달성 가능하다라는 것은 상당히 일단은 좀 신뢰성이 있다라고 일단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제가 이제 그 물가 2% 그리고 금리 인하에 관한 것들을 제가 이제 설명을 조금 굉장히 좀 많이 드렸었는데 네네. 물가 2% 목표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가 사실은 이제
작년부터 계속 있었고 물가 2%라는 게 사실은 PC이냐 CPI냐 여기에 대한 논쟁에서부터 네. 진짜로 물가 2%가 일단은 가능한지에 대한 그런 의구심이 조금은 있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3%인데요. 3%. 뭐 PC나 아니면은 근원 PC나 근원 CPI 기준으로 지금 3%대를 일단은 좀 찍고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CPI 기준으로 지금 9.1%에서 네. 3%까지 일단은 떨어졌죠. 네. 근데 이게 2년 동안 굉장히 큰, 그러니까 22배나 금리를 올리는 이런 노력 때문에 지금 9.1에서 3% 초반까지 일단은 떨어진 건데 항상 제가 비유를 들어 드리는 게 수학 잘하는 학생 그리고 수학에 조금 약한 학생 수학 한 20, 30점 맞는 학생이 5, 60점 맞기에는 굉장히 쉽습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하면 되는데 네. 원래 95점, 96점 맞던 학생이 100점 맞기는 굉장히 힘들다. 지금이 딱 그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3%대 초반에 지금 2%까지 떨어지려면 이게 자연적으로 일단은 떨어져야 되거든요. 잠깐 PD 잠깐 좀 보시면서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게 자, 우리가 이제 그 인플레가 심해지니까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니까 금리 인상을 합니다. 금리 인상을 하죠. 자, 그러면 인플레가 지금 재작년 기준으로 9.1% CPI 기준입니다. CPI 기준으로 9.1%까지 갔는데 지금 3%대 초반이란 말이에요. 3% 초반. 자, 근데 페드의 목표는 지금 2%예요. 2%. 딱 2%입니다. 그러니까 2.0%라고 할게요. 2.0%를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딱 보니까 2.0%인데 자, 그러면 우리가 경기 사이클에서 제가 항상 한 2년 정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께 교육시켜 드리고 있는 경기 사이클에서 경기 사이클은 1번과 2번과 3번과 4번 구간만 아시면 된다. 그러면 한 나라의 경기 사이클을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자, 지금 이 구간인데 이 구간이에요. 지금 확실히 2번 구간은 맞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후유증. 금리 인상에 대한 후유증이 나오는 시기가 2번 구간이고 지금 미국은 2번 구간이 확실합니다. 이게 맞기는 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셔야 될 게 3% 초반이다. 3% 초반인데 2.0%까지 일단은 떨어뜨리려면 어떤 것들을 더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자,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클래식하게 우리가 통상적인 거를 일단은 말씀을 드리면 자, 3% 초반인데 2.0%까지 떨어뜨려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들 금리 인상을 계속해야 됩니까? 금리 인상을 계속할까요? 지금은 왜 그러면 금리 인상을 안 하고 동결을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나 좀 드리고자 합니다. 왜 동결을 할까? 금리 인상 계속하면 되지 않을까? 물론 금리 인상 계속하면은 굉장히 가계에 부담이 되고 가계, 기업, 정부 전부 다 부담이 되겠죠. 근데 왜 지금 동결을 하느냐? 이거는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가셔야 돼요. 자연스럽게. 자, 자연스럽게가 네네네. 쉬울까요, 마스터님? 자, 어떻게 자연스럽게 가요? 자연스럽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리고 이게 어떻게 자연스럽게 될지 여러분들께서 의문점을 조금 네. 나타내실 건데 경기 사이클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경기 사이클에 모든 답들이 그냥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3번 그리고 4번 구간. 자, 금리 인상을 통해서 지금 뭡니까? 9.1%에서 3% 초반까지 일단은 다운을 시켰어요.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금리 인상 후에 금리 인하를 바로 할까요? 바로 하지 않습니다. 여기 중간에는 항상 금리 동결이 있습니다. 금리 인상을 하고 이게 금리 인상을 하는 대표적인 이유가 뭐죠? 인플레이션을 떨어뜨리기 위해서예요. 네. 인플레이션이 잘 떨어지는지 지켜보는 시간이 금리 동결의 시간이에요. 사실은 2번 구간입니다. 금리 인상 1번 구간이죠.
그 다음에 금리 동결을 하면서 뭐 굳이 따지자면 금리 동결을 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작용이 나오는지 확인하는 시간, 그리고 그 부작용이 정점에 달했을 때 다시 금리 인하로 경기를 회복하는 요 구간, 이게 경기 사이클의 전부다. 자, 그러면 동결을 할 때,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금리 인상을 해서 무조건 9.1에서 2%로 떨어뜨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죠? 지금처럼 금리 동결을 수개월 동안, 조금 있으면 금리 동결한 지 거의 1년이거든요. 네. 한 3개월 정도 있으면 1년입니다, 여러분. 동결한 지 지금 그렇게나 됐어요. 그러면서 이번 구간에 부작용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걸 봐야 돼요. 그리고 그 부작용이 나왔을 때 인플레이션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데, 여기에서 핵심 포인트가 뭐냐 그러면 핵심 포인트 바로 뭐예요? 노동시장에 충격이 가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고용이 줄어들고 실업률이 올라가는 거죠. 요거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기본적 분석의 사실은 경기 사이클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예요. 자, 다시 9.1에서 2%까지 어떻게 떨어뜨릴 것인가 라는 문제인데, 그러면 2% 될 때까지, 인플레이션이 2.0%를 찍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밀어붙이느냐, 그게 아니란 얘기죠. 금리 인상한 다음에 요 정도면은 우리가 목표하는 2.0%대의 인플레이션이 낮아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면서 뭡니까? 금리 동결을 해요. 금리 동결을 하면서 자, 지금 작금의 상황을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9.1에서 3%대 초반으로 일단은 떨어졌죠. 자, 그리고 뭡니까? 2.0%로 떨어뜨려야 돼요. 자, 여기에서는 이 구간에서는 우리가 미국의 페드가 무슨 카드를 썼어요? 금리 인상이란 카드를 쓴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 떨어뜨릴 때는 뭐를 쓰느냐? 동결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동결이 근데 뭐예요? 약 9개월 이상 돼가고 있다. 자, 그러면 금리 동결을 하면서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해야 된다고요? 노동시장에 충격을 줘서 고용이 감소하고 실업률이 올라가야 뭐예요? 인플레이션이 더 떨어져요. 자, 인플레이션은 뭡니까? 개념만 잘 알고 계시면 돼요, 여러분.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요. 물가가 왜 지속적으로 오를까요? 공급의 문제, 수요의 문제가 있지만 수요의 문제가 더 크거든요, 사실은. 사람들이 돈이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너도 나도 사는 겁니다. 수요의 힘이 크기 때문에 수요가 더 높으면 가격이 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는 거니까 이 수요의 욕구를 잠재우는 게 바로 금리 인상이다. 이 수요의 욕구를 지금 금리 인상으로 잠재우니, 조금 쉬운 표현을 쓰면 돈을 못 쓰게 하는 겁니다. 네. 그럼 사람들이 언제 돈을 못 쓸까요? 내 월급이 줄어들 때. 그렇죠? 그렇죠. 내가 정규직이었는데 계약직으로 월급이 줄어들 때. 그리고 더 경기가 어려워져서 내가 10시간을 일했는데 5시간으로 그 시간이 줄어들 때. 그렇죠? 그게 뭐예요? 고용이 줄어들고 실업이 올라갑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프로세스예요. 자, 금리를 인상하고 동결하고 인하를 합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부작용, 금리 동결할 때 부작용이 발생을 하여 노동시장에 충격을 줘서 고용이 감소하고 실업이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사람들이 정말 살기 어렵다라고 할 때, 그때 피벗을 한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해서 리커버리, 회복의 단계로 들어간다. 이 3.0%, 그러니까 3%대 지금 현재 3%대 초반에서 2.0%까지 인플레이션을 낮추려면 뭐가 필요해요? 노동시장에 충격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노동시장에 충격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거다. 금리 인상을 무조건적으로 계속 때리는 게 아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일단 아셔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면 네. 지금 그래서 문제예요. 이게 너무 단단하죠, 노동시장이. 지금 조금 균열이 보이고는 있긴 합니다. 좀 고용이 조금 밑으로 내려가고 실업이 지금 조금 위로 올라가고, 지금 우리가 이제 그 뉴스 네.
앵커님께서 뉴스에서 짚어주셨듯이 지금 소득이 줄어들고 네. 지출이 줄어들고, 그죠? 소득이 줄어드니까 지출이 줄어드는 겁니다. 내가 버는 게 별로 없으니까 지출이 줄어드는 거예요. 예. 가처분 소득도 내려가는 겁니다. 가처분 소득은 뭐예요? 내가 진짜로 쓸 수 있는 돈, 가능한, 그렇죠? 가능한 돈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고용시장 그리고 노동시장이 조금씩 균열이 생기고 불안하기 때문에 소득이 줄어들고 지출이 줄어들고 수요가 줄어들면서 자연적으로 인플레이션 3% 초반에서 2.0까지 떨어뜨리는 이 프로세스가 다음 단계다. 이게 자연스러운 단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실 거는 뭡니까? 소득과 지출에 관한 뉴스 체크하시면서 소득과 지출이 줄어드는 것은 노동시장에 지금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가 건전한 조정이라고 여러분들 현물하실 때 들으시는 거 있죠? 이게 바로 이번 사이클의 건전한 조정이거든요. 건전한 조정을 거치면서 3% 초반에서 2.0%까지 일단은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요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일단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두시고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주말 특강이나 이런 때 굉장히 좀 많이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정리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만약에 정리가 안 되신다 하더라도 제가 일요일 날 10시에 항상 일요일 날 9시입니다. 9시에 주말 특강을 항상 하면서 기본적 분석 이렇게 좀 깔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방송 잘 청취하시면 매크로 시장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도 굉장히 좀 넓어지실 거라고 봅니다. 첫 번째 기사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는데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하나만 더 질문 네네. 드려도 될까요? 네네. 지금 뭐 유럽이나 다른 국가들이 예, 예. 금리 인하 선제적으로 먼저 한다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렇게 금리 인하 다른 국가들이 먼저 했을 때 그 국가들이 미칠 악영향만 다들 뉴스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네네. 미국도 분명히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예, 예. 미국도 그런 영향으로 말미암아 또 금리 인하에 대한 좀 자극이 오지 않을까요? 미국은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미국이 일단은 1위거든요. 네. 미국이 해야 뭔가를 합니다. 근데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냐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독일이 굉장히 조금 힘들었어요. 네. 독일이라고 하면 뭐 유럽의 1등이죠.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금리를 선제적으로 일단 조금씩 낮추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 미국은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미국은요, 자기네도 혼자 삽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정말 진리로 아셔야 돼요. 미국은 여러분들 다른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네. 미국이 일단은 우선이고 그게 사실은 이제 아메리칸 퍼스트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이 상황, 그 금리 인상의 상황, 인플레이션의 상황에서는 미국은 단독으로 혼자 갈 거라고 제가 이제 한 2년 전부터 말씀을 계속 드렸거든요. 네. 미국 혼자 갑니다, 여러분.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벌일 거고요. 그래서 미국의 상황만 일단은 조금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상황만. 네. 마지막으로 CPI랑 PCE 지표보다 현 시점에서는 노동 지표가 더 중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물론 이제 네. 노동 지표 그러니까 최종 목적은 CPI와 PCE죠. 최종 목적은. 근데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건 그거예요. 지금 해외 선물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해외 선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현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코인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거는 뭡니까? 되게 좋은 질문 하셨는데 이거 제가 한 발자국만 더 한번 나가 볼까요? 네.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 하세요. 피벗. 그죠? 금리 인하. 금리 인하 시점을 안다라고 하면 현물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실 수 있을 겁니다.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하면 시장은 펌핑을 할 게 뻔하니까. 네. 리커버리로 들어가니까. 대신 제가 이거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해서 현물 가지신 분들이 100% 돈 번다는 거는 없어요. 항상 시장은 우리의 머리와 다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금리 인하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현물 하시는 분들 중에. 자, 통계적으로 자, 그럼 금리 인하를 발표하면 시장이 오를까요? 절대 오르잖아요. 언제 오릅니까? 언제 오를까요? 요 제 방송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올해는 아니고 한 1년 이상 된 것 같은데 금리 인하 전, 네. 그러니까 주식시장도 선반영을 하죠. 금리 인하 전 4개월에서 6개월부터 이때 주식시장은요 펌핑을 합니다. 자, 그래서 금리 인하를 발표하면 현물 시장은 펌핑을 하지 않아요. 조정을 줍니다. 금리 인하 전 4개월에서 6개월 전부터 시장은 펌핑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금리 인하의 시점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 두 번째 기사에서 일단 요거를 제가 조금 중점적으로 설명을 일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정말 어떤 뉴스든 정말 쉽고 그리고 알고 잘 알아들을 수 있게 또 성견 마스터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일단은 금리 인상 전에 동결이 좀 어느 정도 지금처럼 이루어질 텐데 금리 인하 전에 이렇게 동결이 이루어지는 동안 노동시장에 충격이 있어야 한다. 고용은 줄어들고 실업은 늘어나는 이런 상황이 와야지 그 다음에 금리 인하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한 소득과 또 지출에 대한 뉴스들 여러분들 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두 번째 기사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기사, 이 고금리의 세금 폭탄까지 이 미국 주택의 압류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채무 불이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이것 또한 시장에 좀 타격을 주면서 어느 정도 이제 미국 경제는 금리 인하를 통해 다시 부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아닌가요?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네네. 물론 이제 100% 개인적인 의견인데 우리나라하고 네. 미국은 조금 달라요. 제가 이제 예전에 채권 전문가로 일단 활동을 좀 오래 했는데 우리나라는 네네. 가계 부채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큰 나라고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계 부채에 대한 리스크가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네.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 미국이란 나라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2009년, 2010년 요 경에 미국이란 나라가 조금 이제 과장해서 말씀을 드리면 없어질 뻔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리만 브러더스가 무너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유럽에 돈을 빌리러 가던 시절이 네. 불과 2009년이니까 15년? 그렇죠? 15년 전에 그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 네. 그때도 유야무야 그냥 넘어갔습니다. 처벌받은 사람이 없어요. 미국 내에서도. 하지만 그때 미국이 은행에 관해서 소위 이제 IB라고 하죠. 투자은행. 네. 우리나라에는 투자은행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투자은행이라는 게 없는 개념인데 IB 은행에 대한 어떤 감사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철저하게 하고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예비금이라고 하는데요. 돈을 쌓아두는 겁니다. 은행 파산을 대비한 돈을 쌓아두는 그런 절차들이 굉장히 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한 1년 반 전에도 뱅크런 사태로 은행이 무너지는 거를 봤어요. 하지만 그때 중소은행들이 미국 채권과 연결이 되면서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네. 결론적으로는 그 준비금을 굉장히 좀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타격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전문가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근데 지금 은행이 한두 개 정도 날아갔죠. 네. 근데 지금 어떻게 됐나요? 은행 때문에 뭔가 문제가 생기지는 않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미국은 조금 달리 봐야 된다. 단 여기에 연결된 건 뭐냐면 미국은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문제이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미국은 국가부채가 문제이다. 가계부채는 그렇다 치더라도 미국의 국가부채는 굉장히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립니다. 단 첫 번째 기사, 두 번째 기사 있죠? 두 번째 지금 7% 고금리에 미국 주택 압류가 일단은 급증하고 있다라는 거. 근데 이게 무슨 어떤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까지 발전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단 일단은 경계는 해야 된다. 왜냐? 경기 침체나 이런 게 다른 곳에서 금융 위기나 경기 침체가 다른 곳에서 이게 불거지면 어차피 가계 문제로도 불거지기 때문에 네. 자, 여러분들의 개념을 제가 조금 정리를 해드릴게요. 가계 부채 때문에 뭔가 일어나진 않아요. 하지만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사이드의 문제 때문에 가계부채까지 번질 위험성이 굉장히 크다. 자, 그러면 불이 타오르는데 더 큰 불이 생길 수 있다. 이 정도를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 불의 시발점은 가계부채보다는 어떤 국가부채 그리고 이제 대선이기 때문에 시장에 돈이 풀리는 국채가 또 만들어지겠죠. 예. 정부 부채가 또 만들어지기 때문에 국채로 인한 어떤 인플레이션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일단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럼 가계부채를 간과할 것인가? 그거는 아닙니다. 가계부채에 관한 최신 레포트가 하나 나와서 제가 일단은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요거는
여러분들 이제 국가부채와 가계부채를 비교하실 때 막 이 가계부채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이 가계부채 때문에 뭔가 큰 문제가 생길 것이다. 요 정도까지는 아직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 하지만 이런 금리 인상으로 인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금리 인상으로 인한 어떤 부작용들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지금 나타나고 그 시발점이 일단은 될 것이다. 그게 건강한 조정이 될 수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가계 재무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 관련된 기사를 보면 요즘에 재무 건전성, 가계에 대한 재무 건전성, 개인이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기는 해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하면 이런 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금리 인상을 하면 내가 다달이 여러분들 이제 카드값 갚으셔야 되고 대출금 갚으셔야 되고 집담보대출금 일단은 갚으셔야 되죠. 그게 올라가기 때문에 채무 건전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사는 우리가 금리 인하 전까지 일단 계속 나올 거다. 자,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될수록 미국 가계 소비 여건 악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당연하죠? 예, 당연하죠. 자, 지금 저축이 조금 많았었거든요, 미국이. 근데 뭡니까? 초과 저축 소진 다 했고 가계는 지금 신용을 계속 늘리고 있고 뭡니까? 연체율은 꾸준히 일단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경기 침체의 가능성은 일단은 제한적입니다. 자, 뭐냐? 이거는 여러분 조금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이거 그냥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도 은행이 한순간에 몰락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준비금이나 이런 제도들을 굉장히 좀 많이 만들어냈다라고 여러분들 일단 보시면 되고, 자, 여기 보시면 자, 이게 좀 중요한데 고금리 장기화 부담이 확인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고금리 장기화 부담. 요거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죠, 항상? 지금 현재는 뭡니까? 고금리와 고인플레이션. 자, 고인플레이션입니다. 고금리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낮춰야 돼요. 이제 금리를 낮추면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돼요? 더 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못하는 거고.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는 금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상승시켜야 되는데 지금 뭡니까? 5.5%. 자, 2년 전에 0.25%였고 지금 현재 5.5%, 22배를 2년 동안 올렸는데 여기서 또 올린다? 지금 고금리인데 지금 여기서 또 올린다? 이거 못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뭐예요? 진퇴양난이다. 금리를 낮출 수도 없고 금리를 올릴 수도 없는 진퇴양난이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덧붙여서 한 가지, 요거 일단은 보시면 되거든요. 미국 가계 신용카드 연체 증가. 미국도 사실은 신용카드가 좀 문제예요. 예전에도 그랬는데 연체가 지금 굉장히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연체 잔액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가계에 대한 상황들, 이런 상황들에 대한 뉴스가 일단은 많이 나오고 있다. 제가 일단은 지금까지의 현상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미국은 가계부채로 인해서 뭔가 일어나는 일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다. 단 미국이 경기 침체나 금융위기, 어떤 금융위기 같은 경우에는 금융위기나 경기 침체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것이 가장 클 것이고 이 인플레이션을 주도하는 것, 앞으로 주도하는 것은 뭡니까? 국채, 그렇죠? 미국이 지금 이제 대선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국채 발행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의 확대로 어떤 금융위기나 아니면 경제위기가 올 때 가계 부채로 다시 넘어가서 가계가 조금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식으로만 여러분들이 일단은 기사를 접하시고 조금 더 심각해지거나 이러면 제가 추후에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계부채보다는 국가부채를 더 신경을 써야 하고 이 가계부채를 볼 때에는 금융위기나 경기 침체가 또 가계부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현재 시점에서는 우리가 나스닥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야 하는지 바로 전략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자, 오늘 나스닥 전략 어떻게 가져가 주실까요? 준비해 주시고 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관망 사인 주셨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현재 시점에서는 관망해야 되는 구간인 건가요? 월요일은 관망하시는 게 낫습니다. 아, 월요일은 뭐 지금 일단 나오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일단 네. 지금 분봉 차트 잠깐 볼까요? 분봉 네. 차트 잠깐 보면 네, 차트 일단 여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로 일단은 볼게요. 차트 일단 보시면 자, 제일 피해야 할 그런 캔들들이 어떻게 나옵니까? 꼬리가 굉장히 긴 것들이 나오죠. 꼬리가 굉장히 긴 것들이 나오면 엄청나게 많이 흔든다라는 거죠. 지금 딱 이거 캔들 하나만 보셔도요. 지금 23시, 23시 캔들 하나만 보셔도 이게 지금 728. 자, 고가 한번 볼까요? 고가가 728 정도, 저가가 659니까 빼면은 41에 69, 약 70포인트. 70포인트면 지금 280틱 정도가 3분 안에 움직였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매매를 현재 못 하시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뭐 눈으로 딱 보이시죠? 눈으로 딱 보이시기 때문에 그냥 일단은 관망 사인 드리는 게 나을 것 같고 일봉상으로도 지금 5일선과 21선 안에 갇혀 있거든요. 예. 제가 그래서 요즘에 나스닥 매매는 크게 권해드리지 않는 이유가 어떤 구간 안에 일단은 갇혀 있는 모습들을 굉장히 좀 많이 보여요. 네네. 추세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추세가 없다. 단 우리가 우리 이제 구인이직 보고서 이번 주에 그리고 ADT 비농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비농 실업률이 일단 있기 때문에 화요일 이후에 오늘은 말고 화요일 이후에 매매를 일단은 좀 붙으시면 그래도 좋은 성과가 일단은 있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일단 제가 출연하는 날은 거의 대부분 관망을 하시는 게 돈 버시는 일이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요일 이후에는 어떤 사인이 나와야 될까요? 화요일 이후에는요, 여러분 네. 항상 대응하셔야 돼요. 아. 제가 여기에서 무조건 뭐 매수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매도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말씀은 드릴 수 있는데 네네. 그럼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은 버티기를 일단 하시기 때문에 항상 제가 매일매일 일단은 그런 관점들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내일도 공개 방송 10시 10분부터 일단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오셔가지고 관점도 한번 보시고 실전 매매 어떻게 하는지 보시면서 그렇게 뭐 정보를 좀 얻어가시면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일단 그렇게 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나스닥의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관망하시는 게 좋겠고요. 화요일 이후에 따라 붙을 것인지 결정하시는 게 좋은데 아마 혼자서 결정하시기에는 많이 힘드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성겐 마스터님이 기다리고 계신데요. 바로 내일 무료 공개 방송을 또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오전 10시 10분과 오후 9시 20분,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서 성겐 마스터님과 더 가까운 곳에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궁금한 부분들 바로바로 그 뉴스와 그다음에 또 차트에 따라서 마스터님께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럼 이제 5일로 넘어가서 5일의 현재 시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감산이 연장이 되었고 중국의 PMI 지표가 50 이상으로 7개월 연속 경기 확장 국면임을 확인했지만 오일 가격에 영향을 주는 모습은 아닙니다. 특히 오늘 9시 21분부터 분봉상 다량의 음봉이 출현해주면서 11시 5분경 74.46달러까지 내려갔는데요. 그 이후에는 저가 매수세가 어느 정도 들어와 주기는 했지만 현재 시점에서도 2.99% 정도 하락을 하면서 74.69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크루드 오일의 현재 전략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락이 좀 심한 그런 크루드 오일인데요.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 마스터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도 사인 주셨습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 저가 매수를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매도 사인 주셨을까요? 저는 저가 매수를 안 합니다. 저가 매도를 합니다. 그게 이제 제 시그니처인데 네네네. 항상 여러분들 고점 매도와 저점 매수를 일단은 굉장히 좀 찬양하시죠? 맞아요. 찬양하시는데
그런 일은 나에게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추세대로 일단은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 실전 매매에 대한 건데요. 추세대로 가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추세대로 방향대로 가면 손절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네. 하루 손실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로스컷은 절대 없습니다. 이건 제가 우리 회원 우리 해외 선물 하시는 분들에게 매일매일 강조드리는 얘기거든요. 방향대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 추세대로 가셔야 됩니다. 자, 제가 매도 사인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매도 사인을 드린 게 아니라 매도 방향을 일단 드렸습니다. 자, 3분봉인데요. 지금 현재 5일 3분봉입니다. 기본적 분석은 감산을 유지하는 쪽으로 일단은 갔지만 그리고 그게 가격 방어를 위해서 갔지만 항상 제가 시장은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죠. 자, 여기에서 매수 받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렇죠? 자, 어떻게 됐습니까? 매수 받으면 매수 받을수록 5일의 차트와 더불어 나락으로 내가 지금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대응을 하셔야 된다. 자, 시장에 대응을 하시려면 내가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방향대로 일단은 가시는 연습을 해야 되고 지금 이 차트를 보고 매수 방향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절대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매수 방향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떤 해선 매매에 대한 기본기 그리고 내가 진짜 해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한번 조금 스스로 깨달아 보시고요. 3분봉만 봐도 일단은 매도 쪽 그리고 일봉상으로만 봐도 뭡니까? 5일선이 21선 좀 크게 볼까요? 5일선이 21선 밑으로 가면서 뭐예요? 역배열 정배열로 그러니까 매도 쪽 정배열로 계속 흐르는 모습을 일단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방향성 설정은 여러분 지금 시간이 조금 늦기는 했어요. 23시 30분이면 추세가 한번 나왔다라고 보이지만 그래도 내가 매매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5일은 매도 쪽으로 가셔야 손절이 나고 손실이 나도 뭡니까 로스컷은 없는 그런 매매를 일단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성 설정은 일단은 매도 쪽으로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해외 선물은 추세 매매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면서 이렇게 하락할 때에는 매도로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매도를 했을 때 또 손실과 손절은 있어도 로스컷은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오늘은 일단 매도를 하시고 향후에 또 추세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일 때 우리 성견 마스터님과 이야기를 통해서 그 시점을 잘 또 잡아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정보 잘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래도 오늘 매도했다고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추후에 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오니까요. 해서 우리 성견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면서 그 시점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크루드 오일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바로 이어서 골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 선물 차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20일 고점 경신 후에 조정받고 있는 골드인데요. 오늘도 박스권에서 갇힌 모습 보여주는 가운데 그래도 완만하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오늘 11시경 최고점이 2364선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횡보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시점에서는 0.65% 정도 상승한 2361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골드의 현재 시세 살펴보고 오셨고요.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골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바로 마스터님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관망 사인 주셨습니다. 네, 골드는 왜 관망일까요? 일단 관망 사인 일단 드릴게요. 시간도 네. 좀 그렇고요. 네. 이거 보시는 분들은 중장기적인 관점 플러스 이제 단타 스캘핑적인 관점도 조금 이제 원하시기 때문에 제가 관망 사인 드린 이유가 지금 이제 5분봉을 보겠습니다. 5분봉 보시면 꼬리들이 또 너무 길어요. 그렇죠? 꼬리들이 또 너무 길고 골드는 제가 요즘에 팁을 하나 드리면 유럽장 있죠. 유럽장 조금 전에 그러니까 한 4시 정도 4시 정도 굉장히 추세가 잘 나오는 이런 흐름을 보입니다. 오늘도 지금 4시 정도에 여기죠. 4시 정도에 지금 매수만 들어갔어도 본청 안 주고 42, 43 요 근처에 일단은 들어가실 수가 있거든요. 42, 43이면 지금 거의 200틱이 넘습니다. 네. 200틱이 넘는 수익을 일단 올릴 수가 있는 이런 모습들 일주일에 한 2-3번 일단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골드 유럽 시장 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 시간을 조금 유지를 하시는 게 좋고 지금은 뭐 꼬리들이 길기 때문에 단타 치실 거 없고요. 일봉상으로도 보면 일단 지지는 했어요. 여기 지지했죠? 일목입니다. 일목 상단 일단은 좀 지지를 했는데 아직 역배열이에요. 그죠?
파란색이 5일선이고 초록색 선이 21선이기 때문에 지금 역배열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배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추세를 지금 갈 거라고는 일단은 보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요거 골드는 관망 사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일단은 관망 사인 드리고 제가 아까 기사에서 조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것도 기본적 분석으로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에서 관망하시는 게 좋겠고 또 오후 4시 정도에 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가끔 온다고 하니까요. 그 시점을 또 정확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맞서님 바로 그러면 이어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준비해 오신 내용 다 못하신 것 같은데 네네.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요거는 제가 일단은 즉석에서 조금 해드릴 건데요. 빨리 네. 해드릴게요. 지금 어차피 생방송이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네. 요거 일단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데 지금 미국 부채 문제하고 채권 문제 지금 계속적으로 뉴스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은행 문제를 제가 일단은 저번 주부터 은행 있죠? 10년물과 2년물 금리 스프레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또 은행 문제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팁을 하나 좀 드리자면 미국의 국채와 관련된 오늘 제가 국채 문제 일단 말씀을 드렸어요. 미국 국채 때문에 일단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다. 정부 부채. 국채에 관한 말씀을 제가 좀 드릴게요. 은행에 접목을 시켜서 우리가 실리콘밸리 뱅크가 일단은 파산을 했습니다. 정확히는 뭐예요? 뱅크런으로 인한 파산이죠. 근데 뱅크런이 왜 일어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향후 미국의 국채와 이 뱅크런 사태가 연결이 돼 있고 이 실리콘밸리 뱅크 밑에 있는 이 당시에 30개의 중소은행들이 뭡니까? 여기에 다 연결이 돼 있다. 최소 30개가. 자, 무슨 얘기냐면 실리콘밸리 뱅크가 2년 전에 파산을 했는데 왜 파산했느냐? 흑자도산했어요, 여러분. 흑자도산. 파산의 이유는 뭐예요? 적자일 때 거의 파산을 해요. 근데 얘는 어떻습니까? 흑자일 때 파산했어요. 흑자일 때. 그리고 미래 파산이었습니다. 미래 파산. 얘는 파산의 요건이 안 됐는데 파산을 했어요. 왜일까? 이거는 제가 실리콘밸리 뱅크가 파산했을 때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의 국채 때문입니다. 국채. 자, 미국의 국채는 어떻습니까? 미국의 정부 국채는 뭐예요? 세상에서 달러와 더불어 가장 안전한 자산이에요. 안전자산. 미국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 미국이 발행하는 정부 국채는 항상 돈이 됩니다. 제일 안전자산이었는데 이 안전자산 때문에 실리콘밸리 뱅크가 파산을 한 겁니다. 왜냐? 미국이 정부 부채가 계속 늘어났죠? 정부 부채가 왜 계속 늘어났나요? 돈을 뿌려야 되니까. 경기를 부양시켜야 되니까. 그러면 돈을 뿌리려면 미국 정부가 뭘 발행해야 돼요? 미국 정부는 돈이 없기 때문에 국채를 발행해야 됩니다. 국채를 발행해야 돼요. 그럼 국채를 발행하면 국채의 공급이 늘어나서 국채의 가격은 어떻게 돼요? 떨어집니다.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서.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네, 앵커님 되셨죠? 네. 네. 가격이 떨어집니다. 자, 근데 미국의 중소은행들의 특징이 뭐냐면 미국의 국채를 다량으로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재무제표상 자산의 영역이 이렇게 있는데 미국의 국채 가격이 떨어지니 이 은행들이 갖고 있는 국채가 굉장히 많은데 미국의 국채 가격이 떨어지니까 미국 은행의 자산 가격이 떨어져서 재무제표 상으로 뭡니까? 마이너스가 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은행 무너지는 거 아니냐? 뱅크런 사태가 일어난 거죠. 이게 약 30개에서 514개였습니다. 자, 미국에 어떤 문제가 일어난다라고 하면 이 국채 문제.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됩니까? 국채가 발행이 되죠? 왜? 대선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들 키포인트. 생방송이기 때문에 지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제가 주말 특강이나 이런 네.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흥미진진해지고 있는데 이렇게 끝이 나서 너무나도 아쉬운데요. 그래도 여러분들 지금 밑에 하단에 나가고 있는 정보 확인을 해주시고 바로 내일입니다. 화요일 날 무료 공개 방송을 진행해주고 계시다고 합니다.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서 공개 방송 진행해 주실 거고요. 또 매주 일요일마다 오전 9시에 이와 관련한 매크로와 관련한 설명도 또 재미있게 해주고 계시니까 성견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면서 해외 선물에 대한 다양한 지식들 넓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아쉽지만 오늘은 마스터님과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도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해선시대 오늘 저희가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거시경제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는 있지만 이로 인한 부작용이 따르는데 그 부작용이 바로 고용이 낮아지고 실업률이 올라가는 노동시장의 균열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미국이 현재 그 구간을 지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최근 나스닥은 추세가 없기 때문에 오늘은 관망 사인 주셨고요. 미국 노동부의 구인 이직 보고서 졸트가 나오는 이번 주 화요일 지표 확인 후에 진입하시는 거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오펙 플러스가 감산 연장을 선언했다고 해서 매수로 선 진입하는 것은 위험성이 너무 크다고 보셨고요. 특히나 현재 데드 크로스로 들어가는 중이니 매도가 좀 더 유리해 보인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 살펴보셨습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와 해선시대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